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교재 57페이지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제도인데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에스컬로 제도 이렇게 영어를 하나 적죠.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적어야죠. 자, 지금 단원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를 뭐라고 부른다? 에스컬로 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스컬로 제도 적어놓고,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에스컬로 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라는 말이 들어오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두 제목을 잡으셔야 됩니다. 에스컬로 제도로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그래서 단원이 또 의미가 있죠. 여러분, 거래는 불안합니다. 불안한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 상단에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이걸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계약금 등 그럽니다. 를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의 동그라미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긴 조문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도 밑줄 꺼놓으시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라는 말이 들어오면 에스컬로 제도라 부르고, 이는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다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단원이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거래가 불안하다라는 말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필기하지 말고 내용을 한번 봅니다.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하는데 두 사람이 계약이 체결이 됐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면 1억이라고 계약이 체결되면 보나마나 이렇게 되죠.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5천만원, 잔금 4천만원 이렇게 지급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거래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만 보고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5천, 잔금 4천, 1억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갑이 대금은 이쪽으로부터 받으면서 다시 이 물건을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를 뭐라 부른다? 이중매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래라는 것은 매수자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물건을 다시 다른 데로 팔면 참 황당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불안하니까 안전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안전하게 합니까? 하니까 지금 조문을 읽었단 말이에요. 매수자는 계약금 1,000만원이죠. 중도금 5천만원, 잔금 4천만원, 즉 1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깁니다. 이거를. 그래서 대금을 맡기니까 이를 예치 명의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니까 방금 조문에서 첫째, 중개업자 이름으로 또는 중개업자가 아니고 이제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또는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이 대금 1억을 금융기관 동그라미 하셨죠?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협회입니다. 그리고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뭔가 계약을 하고 나니까 대금을 어디로 맡겨라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맡겨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무슨 사항? 임의적인 사항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시험에 3번 걸었습니다. 반드시 예치하여야 한다 하고 틀린 걸 찾는 문제를 3번이나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줄 거는 것, 할 수 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 해라 하도 할지 말지인데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당해도 내가 당하지 맡기기는 뭘 맡겨 하고 좀 막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입된 지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 안으로는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바뀔 겁니다. 이제 준비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바뀌면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뭐 이런 걸 다 하나 걸겠죠. 지금은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부터 잘 보시고 시험에 들어올 때는 지금 조문에서는 이렇게 들어오겠죠.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만 예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X잖아.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있다까지를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 하단에 설명됩니다. 2번 예치 명의자는 첫째 누구? 1. 개업 공인중개사 줄자 꺼놓고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울 수 없다. 외울 필요도 없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보험회사, 채신관서,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옆에다가 표시하시기를 변호사 이름으로 맡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X 등록관청 이름으로 맡길 수 있다. 그런 말도 없잖아. 그죠? 등록관청 X. 그 정도만 체크하는 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걸 외워야 될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예치기관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하셨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합니다. 넘어가서 예치된 계약금 등의 사전수령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사전수령이라는 뜻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쪽으로 맡겨서 돈이 다 들어오면 여기서 계약금 등기도 넘겨줌으로써 거래는 안전하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갑이 지금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팔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자녀 결혼을 시키거나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될 판에 돈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이 갑이 있으니까 매도 임대인 등은 뭐를 제시하고 보증서를 제시하고 이 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사전에. 왜? 어차피 내가 받아가야 될 돈이니까. 그런데 내가 돈은 받아가고 나중에 등기를 못 넘겨주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돌려줄게. 그럴 수는 없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시하고 돈을 사전에 수령할 수도 있다. 그때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는 거다?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그 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줘야만 이 제도가 성립이 되니까 취지는 알았습니까? 전문 봅시다. 3번의 첫째 줄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동그라미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줄 것입니다.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지금 그림 보고 계시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런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줘야만 이제 이 단원이 출발을 하니까요. 여기에 조문 두 개죠. 아주 길게 조문이 하나 연결되었고 그림으로 그렸고 또 두 번째 조문 그렸죠. 이제 마지막 조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 4번 내려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예치관리라는 말이 있고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이 집을 사는 매수자다. 그런데 계약금 돈을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4천만 원을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은행에 갖다 놓는다.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돈을 맡을 때는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조문이 이제 시험에 들어오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아까 보셨죠? 채신관서, 우체국, 보험회사 이런 것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맡겼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문입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1번 제목에 줄 걸 것. 분리를 관리하고 사전 인출을 금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이때 자기가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잖아.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자기 명의로 할 때 자기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자기가 누굽니까 하니까 정신도 없이 오빠 이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형부, 회사코 이런 사람. 형부도 자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합니다.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이런 조문들이 시험에 탁탁 올라옵니다. 2번 보정 설정의 의무 별표입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또 놓습니다. 자기 명의로.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오빠 이래 적어놓으면 안 돼요. 오빠가 아니고 기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줄 거야 됩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정을 설정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주의합니다. 봅시다. 지금 이 금액이 1억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사 이름으로 가입했을 때는 이 개업공인사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놓고 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 보증보험에서 너에게 물어줄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돈을 맡길 수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얼마를 가입해야 됩니까? 하니까 아까 수업했던 것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는 1억 이런 걸 했지만 이거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가입해야 돼. 지금 이 계약금 등은 얼마다? 1억이니까 1억에 가입하겠죠. 근데 만약 이 계약이 100억짜리 계약이다. 그러면 보증보험에 얼마를 가입해야 된다? 100억을 가입해야 되겠지.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또는 이게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해당되는 만큼이지. 여기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때는 법인은 2억을 가입하고 공인사는 1억을 가입하고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줄 거는 것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의하셔야 돼요. 가입하고 그리고 내가 가입했다라고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관계정서도 교부해 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인출 동의와 실비의 약정. 이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사 명의로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1번 이행의 완료 또는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 방법 그리고 2번 계약금 줄 것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소요되는 실비 등을 누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약정을 해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자, 거기 실비 줄 것이었죠? 그리고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뭐 5억짜리 뭐 아파트 계약이라고도 칩시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5억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경비를 1번 갑이 부담한다. 매도인. 2번 을이 부담한다. 3번 중개업자가 부담한다. 답이 몇 번? 자, 지금 이 대금은 누구 것을 보호해 주는 거죠? 매수자의 대금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관련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줄 끊는 것,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에 되는 실비는 옆에다가 취득하는 자.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취득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취득하는 자 적었습니까? 갈로 열고는 매수인 이래도 되고 그걸 다른 말로 임차인 이래도 되겠지. 같은 말이잖아 그게. 그죠? 이거를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편집 문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취득하는 자가 이 실비를 부담한다. 이것도 아주 의미 있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조문 길게 나오는 것들이 세 가지를 지금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줄은 반드시 출제합니다. 크게 어려울 일도 없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입문 과정에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외워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구나. 이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에스컬로 제도라 한다. 이런 개념들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지금 사회생활하는 성인들인데 에스컬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많아요. 그래 어디서 들어봤냐고? 핸드폰 같은 데서. 핸드폰 맞아요. 에스컬로 들어봤다고요? 어디서? 홈페이지. 홈쇼핑? 홈페이지? 그 물건 파는데 뭐 홈쇼핑에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학교론 시간에서. 다 정답이에요. 학교론 시간에서 에스컬로라는 말이 돌아요. 그러니까 학교론에서 만날 때도 에스컬로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예요. 그럼 학교론에서 들었는 것도 맞고, 그 다음 핸드폰, 홈쇼핑 이런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유행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에스컬로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는 기억해놔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스컬로가 뭐라고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예요. 저는 어디서 들었는가 하면 그죠?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수업에서 내가 전달을 많이 했는데 아주 의외로 그게 한 작년쯤 됐죠. 그 휴대폰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내가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스마트폰 그거 구입해봤자 다 쓰지도 못하는데 이왕이면 중고로 하나 구입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휴대폰을 인터넷 매체 같은 데서 중고로 구입하면 뭐 싸게 구입하고 좋긴 좋은데 그게 물에 빠진 휴대폰인지 잘못된 휴대폰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렇게 받으면. 그러면 그거를 다시 물리고 돈을 돌려받고 하는 게 번거롭잖아.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스컬로에 가입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제 에스컬로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럼 에스컬로가 제가 뭔데? 이렇게 모른 척하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대금을 납부할 때 예를 들면 뭐 20만 원짜리다. 그러면 그거에 뭐 2% 2,000원이겠죠. 2,000원을 더 넣어주면 만약에 이 물건이 하자가 있었을 때는 에스컬로 업체에서 물건부터 먼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중에서는 거래가 상당히 안전하게 되죠. 이게 뭐 돌려주네 안 돌려주네 막 이렇게 번거롭게 갈 일이 없잖아. 그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스컬로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말은 갈로 열고 뭐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에스컬로라는 말을 정리하시고 자 이제 59페이지로 가면 이제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것 보수편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우리 단원에서는 보수편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관심 많죠?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뭘까요?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중개수수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는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있고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두 가지, 중개보수와 중개수수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원이고 또 이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 그래도 중요한 게 중개보수가 중요한데 중개보수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 사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받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중개보수에 대해서 우리 법조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제일 상단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데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문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중개수수료의 의의와 법적 성격 그리고 2번 수수료 청구권 여기서부터가 법률적인 모습입니다. 청구권에다가 별표 딱 해놓고 지금 중개수수료라고 교재는 나오지만 앞으로 본교재를 만나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중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중개업자가 받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하는데 이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동그라미 하셨고 그러면 이런 보수 청구권이 첫째 어떻게 하면 발생하느냐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행사할 수 있느냐? 발생해야 받을 수 있겠죠, 행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느냐가 지금 이 단원에서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교재 내려가면 1번, 수수료 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개의뢰 시라는 말이 있죠. 중개의뢰를 우리는 무슨 말이란다? 중개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발생을 하려면 중개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중개계약 앞 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아주 강조 많이 했는데 중개계약이 뭡니까 하면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 이를 중개계약이랍니다. 무슨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의뢰인과 중개업자니까 매도인도 의뢰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과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계약을 합니까?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즉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는 중개계약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발생을 했더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거래계약입니다. 당연하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있어서 행사를 하더라도 소멸합니다. 이게 언제 소멸합니까? 하니까 3번 소멸이 특히나 중요하니까 또 한 번 더 별표. 자, 소멸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기 개업 공인사의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랬습니다. 옮겨 적어볼까요? 소멸은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계약이 깨지면 소멸하겠다.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소멸에는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구나까지도 알아야 돼. 누구의 고의 과실이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깨지면 소멸하지 당사자 사정은 아니구나까지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 청구권에 관련되는 내용은 이 단원에서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고 원래 또 나올 계지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를 들 겁니다. 똑같은 말을 이를 뭐라고 하면 세댁사건이다. 세댁사건 하면서 심어줄 건데 갑자기 웬 세댁입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매수자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법률적인 용어니까 이 어를 세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세댁이 뭡니까? 굳이 이래 묻는다면 헌댁의 반대말이에요. 하여튼 세댁이 이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나 다음 달에 결혼할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파트 1억짜리를 하나 소개를 해줬습니다. 소개를 해주니까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잖아. 그죠? 그럼 잘 봐요. 세댁이 중개계약이 있었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댁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딱 끌어놓고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뭐라고 가는가 하면 나 다음 달에 결혼하려면 살 집을 오늘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가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돈 2만 원 들고 그죠. 남산 밑에 가면 촛불 켜놓고 비는 데 많아요. 가가지고 그쪽으로 이사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방향으로 이사를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아들이 세댁이 해롭소 이러면 걱정 좀 덜 할 건데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그러면 세댁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세댁은 뭐 헌댁은 간다 안 간다? 헌댁은 갑니다. 1,000만 원 주고 왔는데 지금 그죠? 가는가 안 가는 보면 세댁인지 헌댁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가던데요 그래. 그러면 세댁이 아니고 헌댁이 헌댁 중고댁이거나 하여튼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 아들이 해롭다 이러는데 세댁이 나는 갑니다. 그러면 그 헌댁이지 그게 세댁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을 한 상태에서 중도금 지급 안 되겠죠. 잔금도 지급 안 되겠죠.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됐다? 무효, 해지, 취소되었잖아요. 그러면 세댁은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세댁은 지금 계약이 깨짐으로써 돈 1,000만 원 지금 날렸잖아요. 그리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잘 지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아도 잘 지급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실정에서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고. 소멸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다시피 계약이, 거래계약이 성립됐다가 깨졌다고 못 받는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면 못 받는 거예요. 세댁 사정으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댁 사건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을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세댁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매도인도 의뢰인이잖아요. 그럼 매도인도 1억에 팔겠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중개업자가 오더니만 당신 아파트 2억에 팔아주겠소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도 받았던 계약을 2,000만 원 주고 1억에 팔겠다, 2억에 팔겠다. 2억에 팔아야 되죠. 2억에 팔아야 되죠.
그러면 매도인은 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무효, 해지, 취소시키는 거예요. 시키더라도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은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댁 사건 하면 보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세댁 사건 하니까 헌댁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수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얼마를 주길래 이래 많이 많을까요? 그러면 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데 하고 내려가니까 밑에 3번에 1번 원래 문제이기도 하죠. 1.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줄 딱 끊고 제일 밑에 내려오면 2번 주택 외의 물건 주택 외 줄 끊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범위를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거부터 시험 지문이죠. 자, 다시 묻습니다. 보수 청구권의 범위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 OX, X입니다. 주택과 토지가 아니고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잡으셔야 되고. 자, 묻기를 주택은 뭐죠? 뭐 주택은 아파트 이러면 되겠죠. 주택 외는 뭘까요? 상가, 빌딩, 토지, 임야 뭐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과 토지가 아니고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다. 이거 잘 보시고. 자, 그럼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하니까 매매 교환은 0.9% 또는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 매매냐 임대차냐 구분하지 않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 그죠? 그래서 범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법조문 요 정도는 알아놔야 돼. 여기서 또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것. 주택은 매매와 임대를 구분하는구나. 그죠? 그런데 주택 외인 물건에는 매매, 임대라는 말이 없다는 것부터 잘 보셔야 돼요. 매매거나 임대기나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주택 외인 물건, 상가, 빌딩, 토지에 대해서는 수수료표가 있다 없다? 수수료표가 있다 없다? 없지.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되니까 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0.9,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시도 조례 표가 있다.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또 주택은 0.9, 0.8을 받지 시도 조례로 정합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 시도가 서울시, 경기도 이런 건데 서울 딱 똑같은 30평짜리 아파트가 서울에서는 10억이 있어도 강원도에 가면 2억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30평짜리 아파트가 어떤 지역은 10억이고 어떤 지역은 2억인데 똑같이 0. 얼마를 받아라.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요. 그래서 각 물건에 대해서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 아니까 법으로 줄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는 말을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장 넘기시면 한 장 넘기시면 일단 표는 없네. 표가 있으면 계산 문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표가 없으면 관계없죠. 자,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여러분들은 표를 외울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지금 표는 교재 안 나옵니다. 공고사 주 교재는 나오겠지만 시도 조례로 나오기 때문에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표를 왜 외울 필요가 없는가 하면 여러분이 서울 물건만 거래한다. 경기도 물건만 거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따라가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 대신에 시험에서는 표를 줍니다. 이 표를 줄 테니까 수수료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오니까 표를 볼 줄은 알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연습을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주택이잖아요.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표가 없다니까요. 그럼 1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1억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표가 0.3%다 라고 시험에서 주어지면 1억 곱하기 0.3 하면 얼마? 30만 원이 나옵니다. 30만 원인데 수수료는 한쪽으로부터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받으니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60만 원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표가 나오거든. 매매 가격에다가 요율표를 더해서 계산이 나오면 매도인, 매수인한테 둘 다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둘 다 계산하면 6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됐죠? 그 내용들이 계산 공식이 지금 나온다고요. 60페이지 4번 나오잖아요. 자, 거래 금액을 산정하는데 첫째, 매매는 어떻게 한다? 매매 금액을 계산한다. 지금 보셨죠? 매매 금액이 얼마나 그랬다? 1억이다. 1억에다가 표는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주어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2번, 교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액의 동그라미. 원래는 이제 고액이 한번 올 때가 됐습니다. 교환이. 고액을 기준으로 하되 보충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경기가 불경기면 교환이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1억짜리 아파트와 2억짜리 전원주택을 서로 교환합시다. 이렇게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교환이 일어나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실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팔고 또 그 물건을 사니까 두 건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와 2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면 1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충금 1억을 더 보태야 교환이 되겠죠. 그죠? 그때 계산할 때 보충금은 계산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뭘로 기준을 한다? 그냥 고액으로 기준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2억 곱하기 표가 주어지면 0.3%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도 객관식 문제를 내면 다양하게 답을 합니다. 1억 더하기 2억 해서 3억으로 계산한다. 그것에 나누기 2해서 1.5억으로 계산한다. 이래 막 올려놓으면 또 그걸 퍽퍽퍽 찍어내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교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됐죠? 공식을 보고 있습니다. 3번 임대차가 비교적 잘 나오죠.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 임대차 보증금이라는 말은 5억짜리 아파트에 지금 3억 전세사입니다. 전세가 아니고 임대죠, 사실은. 그러면 5억짜리 아파트에 3억 임대를 사면 5억으로 계산한다, 임대금액으로 한다. 임대금액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월세가 있으면 2번 월세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 더하기 월 차임액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데 단 줄 거야 됩니다.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차액 곱하기 70으로 하되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공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 자, 지금 밖에 나가 보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를 뭐 30만 원으로 하겠다. 이런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때 뭐 권리금, 기간 이런 건 필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증금 얼마라고요? 5천에 월세 30이면 이렇게 했죠. 보증금 더하기 월세 얼마? 30만 원 곱하기 무조건 100 해라. 지금 이랬잖아. 그죠? 이렇게 하니까 30만 원 곱하기 100, 3천. 합이 얼마다? 8천으로 계산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를 15만 원으로 하겠다. 뭐 조그만한 원룸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자, 이런 거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 똑같죠. 보증금 얼마? 2천만 원 더하기 월세 얼마? 15 곱하기 무조건 100 해라. 하니까 15 곱하기 100, 1500 합이 얼마? 3500이 나오죠. 자, 보다시피 지금 5천이 안 되잖아. 5천이 안 되면 요거는 서민들의 거래라고 보고 5천이 안 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고 월세 곱하기 70을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괜히 15만 원 내가 또 계산하기 어렵게 만들어 놨다. 70만 5, 35, 1050. 그러면 요거 들어가면 3050으로 계산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월세 곱하기 얼마로 한다? 70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요게 시험에 비교적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원래 월세 곱하기 기본적으로 얼마고 월세는 기본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되 5천만 원이 안 되면 한 번 더 계산해야 돼. 월세 곱하기 얼마로 한다? 70으로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4번 분양권을 거래할 때는 밑줄 꺼야 되죠. 실제 납입액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납입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자, 지금 밖에 나가면 분양권도 거래 많이 합니다. 여기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3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금 아파트 있다? 없다?
아파트 아직 없죠? 아파트 언제쯤 있을까요? 한 2, 3년 지나야 오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뭐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고 중도금을 5천만 원 지급한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2천만 원 붙었다.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것을 분양권을 거래한다 그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3억 분양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납입액이 얼마였죠? 1,000, 5천, 6천이죠. 프리미엄을 합산하면 얼마? 8천으로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프리미엄을 합산해 준다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개업공인사업주를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3억짜리 분양권을 거래하면 야 3억짜리잖아. 3억 곱하기 몇 프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없나? 기납입액이 8천만 원이죠. 그러면 3억 8천 곱하기 얼마로 받는 사람이 없나? 또는 프리미엄 P를 2천 받아줬죠. 그 P에 대한 10% 20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법대로는 이렇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받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고 우리말로 하면 제주 좋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납입액에 계산하는 게 아니고 총 분양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납입액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다. 5번 또 중요한 말이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동그라미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동그라미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또 동일 동그라미입니다. 동일 몇 번 동그라미 했죠? 3번이다. 그죠? 동일이 3번이 들어오면 이런 경우는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동일이 3번 들어온다는 거 꼭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자, 이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습니다. 예를 들면 2억에 매매를 하고는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1억에 전세 살게. 그런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이거를 전세 끼고 팔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도 일어나고 임대도 일어났다. 그러면 개업공인사는 계약서를 몇 건 적었을까요? 2건 적었겠죠.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2개 적었지만 뭐만 받아라? 매매에 관한 것만 받아라.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런데 동일을 몇 번 찾아내야 된다? 3번을 찾아내야 돼. 한 번이라도 빠지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그죠? 항상 동일을 3번을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정 방법은 정리되는데 원래는 이 단원에서는 그 위에 있는 3번이 출제됐습니다. 3번의 겸용주택 찾았나요? 자, 3번 겸용주택 원래 출제 문제니까 별표 놓으시고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겸용주택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이런 주택이 있습니까? 이 주택이 있는데 1층에는 상가예요. 그런데 2층에는 누가 산다? 주인이 사는 주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주택과 상가가 겸용을 하고 있으면 이거를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법에서 뭐라고 했다?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주택 부분이 3분의 1인 물건에 대하여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면 주택 부분이 3분의 1인 물건이다 하면 뭘로 봐야 된다? 주택 외로 계산하라. 지금 그런 표현이겠죠. 원래 문제는 그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니까 이게 주택이냐 상가에 따라서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똑같이 3억에 거래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은 뭐가 들어온다? 시도 조례로 계산하잖아. 그죠?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3억 곱하기 0.3%다. 3, 3원 9, 90만 원. 둘 다 받으면 180만 원이 수수료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주택 외로 봐버리면 자, 주택 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0.9% 범위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게 받아놓고 일단 깎아달라 그러면 좀 깎아줄 수는 있겠지. 어쨌든 0.9로 가니까 3억 곱하기 0.9를 가면 상구 27, 270만 원. 둘 다 받으면 540이 된다고.
똑같은 물건을 거래했는데 어떤 거는 180, 어떤 건 540.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분쟁이 안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을 정해놨다고.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됐습니까? 이것도 고민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 해봅시다. 그럼 주택과 상가가 범위가 같다. 그러면 이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거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의 부분이 같다. 그러면 뭐다? 주택이지.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것도 응용 문제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이 3분의 1이다. 뭐 상가가 3분의 2다. 그러면 표시가 딱 나잖아 지금 뭔지. 근데 같다라고 들을 때 고민 하나 해 놓으셔야 돼요. 주택과 상가의 부분이 같다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이거 법조문의 해석이겠죠. 그죠?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다 전달이 됐습니다. 61페이지로 갑니다. 상단 수수료의 적용 기준. 자, 1번 산출된 수수료는 한도의 범위 안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지금 각각 계산했습니다. 2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를 기준으로 받는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 그거 줄 꺼놓으셔야 돼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 따라서 받습니다. 지금 이 조문을 이해했는지를 사례 문제로 한번 봅시다. 자,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사무소가 있는 곳과 물건이 있는 곳이 다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수수료를 1번 경기도 조례로 받는다. 2번 안양시 조례로 받아야 된다. 3번 서울시 조례, 4 강남구 조례. 답은 몇 번? 지금 줄 긋는 거 잘 봐요. 줄 긋는 게 뭐다?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답이 몇 번? 3번.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그죠? 수수료는 무조건 뭘로 간다? 시도로 갑니다. 그래서 물건이 있는 곳하고는 관계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례 문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해갑니다. 요게 나오면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서울 강남에 법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안양시에 지점, 분사무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 분사무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이제 문제를 이래 엮고 어디로 받아야 되느냐? 1, 2, 3, 4, 5번, 6번.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있으면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 경기도 조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걸 하나 배웁니다. 우리는 분사무소에 관한 것은 모두 주된 사무소를 따라간다고 들었는데 중개 보수 많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을 따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그죠? 밑에다 하나 받아쓰기 하세요. 지금 2번 끝에다가 분사무소는 받아쓰기 합니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래 하나 적어놓으면 되죠. 분사무소는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로 받습니다. 됐고 7번 이제 내려가면 중개수수료 적용 기준에서 권리금은 포함하지 않지만 수고비로 대가를 받을 수는 있다. 요거는 판례. 6번도 재밌습니다. 6번이 아니고 그거 8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왔네. 그죠? 8번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부가가치세 이런 거 있죠. 보증금 5천에 월세 30인데 월세 30에 대한 부가세 10% 더 받아서 받을 수도 있느냐 수수료를 이 말이거든. 그죠?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뭐를 발급해 줘야 된다. 뭐 세금 계산서는 발급해 줘야 되겠죠. 참고로 보시고 부가세를 받을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정리됐던 것들이 보수편에서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실비도 중개업자는 받을 수 있으니까 실비에 대해서도 가볍게 확인하는데 실비는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줄 것입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권리관계 앞에 번호 1번 답니다. 1. 권리관계 등의 확인. 2번 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비는 두 조건이네, 그죠? 하나는 뭐? 권리관계의 확인, 하나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자, 그거밖에 안 들어오는데 문제가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단 2번, 1번 중개대상물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줄 것입니다. 기타 권리를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합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누구에게 청구하고 이전하는 자. 그리고 좀 전에 방금 했습니다. 2번 예치관리에 해당되는 소요비용은 누굽니까?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자. 그거 두 개를 돌려서 시험에 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물건을 파는 자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자, 지금 권리관계 확인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이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고 오면 중개업자가 뭐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이런 거 한번 떼봐야 되겠죠. 이거 떼보는 것을 권리관계라 그런다고요. 이런 권리관계에 관한 실비는 누구에게 청구하고 갑 이전하는 자에게 청구하고, 아까 보셨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믿을 수 있는 자 이름으로 맡기다 보면 여기에 경비가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 경비는 누구에게?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그래서 요 이전과 취득을 반대로 해서 문제 낸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딱 답만 정해 놓으시면 된다. 더 이상 나올 건 없고. 참고로 그러면 이전하는 자에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중개 현장에서는 이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거의 안 일어나지. 왜 안 일어나는가 하면, 자, 여러분이라도 이 매도인 개업공인사가 아파트 팔아주세요, 사주세요가 나오면 요거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또 현장에도 가보겠죠. 그럼 경비가 발생하는데 매도인 갑에게 권리관계 확인하는 실비 주세요 이러면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다른 데 갈게요.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못해요. 그죠? 근데 법으로는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면 받는 것을 중개보수라고, 관련되는 실비도 받을 수는 있다는 건 알고는 계셔야 돼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권리관계의 확인은 누구? 이전하는 자. 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누구? 취득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시험 문제는 없다 정리했고, 제일 밑에다 받아쓰기 한번 해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지금 이건 이제 입문서니까 빠졌지만, 그러면 이렇게 계산했던 중개보수는 지급 시기 언제 받을까요? 자, 깨끗이 문제로 1번 계약 시에 받는다. 2번 중도금 지급 시에 받는다. 3번 잔금 지급할 때 받는다. 4번 계약할 때 2분의 1, 잔금 지급할 때 2분의 1이다. 이렇게 깨끗이 문제를 낸다고. 자, 그럼 이번에 법이 개정됐는데 수수료 지급 시기는 언제일까요? 적으십시오. 제일 밑에다가. 이건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원래 여러분들 시험 문제일 겁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이렇게 해놓고,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점 땡땡 찍어놓고, 잔금 지급 시 이렇게 해놓습니다. 잔금 지급 시. 됐습니까? 원래 시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주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아주 불리하게 바뀌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도 아파트 하나 사거나 팔았다. 물어봅시다. 아파트 하나 사고 팔았다. 수수료 언제 지급할 거예요? 지금 법대로 하지 말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라고. 내가 아파트 하나 샀다 또는 팔았다. 그럼 수수료 지급해야 되겠죠. 언제 지급한다? 나중에 한 3년 뒤에 자기는 오늘 아파트 사고 팔았다. 수수료 지급해야 되면 언제 지급할까요? 잔금할 때 지급할까요? 본인은 언제 지급할 것 같아요? 저도요. 잔금 지급할 때. 대체적으로 밖에 나가면 잔금 지급할 때 지급하죠. 그래도 잔금 지급할 때만 지급해도 괜찮은 의뢰인이에요. 지금 이런 의뢰인 있잖아. 나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도 있고, 또 청소 다 하고 아파트 이사 다 해놓고 목욕하고 와서 줄게 이런 놈도 있고, 등기 넘어가고 난 뒤에 줄게 이런 놈도 있고, 한 달쯤 있다가 우리 남편이 월급 타면 줄게 이런 놈도 있고, 하여튼 그 의뢰인도 다양한 성인인데 대체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냥 잔금 지급할 때 지급한다는 게 보편적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째 지급해야 되는가 한번 봐요. 아까 이런 말 했잖아. 세댁 사건도 있지만 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수 청구권은 어떻게 행사, 거래 계약이 성립하면 수수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 딱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받을 수 있는데 잘 안 주지, 사실은. 안 주지만 그 계약이 성립됐다가 깨졌더라도 어차피 수수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잔금 지급 시에 지급하는 걸로 간다면 이제는 세댁 사정으로 깨지더라도 어차피 잔금 지급했다 안 했다? 안 지급했으니까 세댁은 수수료 지급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많이 불리하게 바뀌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법이 안 바뀌어도 어차피 잔금 줄 때 지급하는 게 보편적인 관례잖아요. 그죠? 근데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 개업 공인사한테는 좀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고를 하시고 이제 시험 용어로는 중개수수료 보수는 언제 지급한다? 잔금 지급 시 그거 시험 용어로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원래 수정된 내용까지 정리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지도 감독이라 하여 이제 법령의 마무리 편으로 접어듭니다. 총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업을 쭉 잘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거를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편이 다음 주에 준비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